기초 치과인데요. 이 부분에 시험에서 몇 문제 안 나와 여러분.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내가 모른다 싶은 거는 버려. 안 되시면. 그렇다 해서 여러분 수준이 아예 기본도 모른다 그런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거는 중요하다는 건 아시고 참고만 하세요 하는 거는 그냥 도저히 난 안 한다면 버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초치과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치과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되는 게 어떤 게냐면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거니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아셔야 돼. 그래서 치과 간호조무사는 어떤 기본 업무를 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진료 전에 하는 거 진료 시에 하는 거를 적어 놨는데 아시면 안 적어도 돼. 그리고 적을 공간 별로 없다 싶으면요.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그냥 설렁설렁 적어놔.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이제 보관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고 말 거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나만 알아보는 단어만 적으셔도 됩니다. 다 뭐 줄줄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진료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점막 소독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점막 소독하지. 그죠? 점막 소독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간단한 입안에 소독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소독하고 나서 또 뭐 합니까? 하는 거. 치과 진료하기 전에 혹시 침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꺼즈 같은 거 낀 거 놓죠. 그거를 뭐라고 했다? 방습법이라고 했습니다. 방습법. 맞나요? 그래서 진료 전에 점막을 소독하고 솜이나 꺼즈 같은 걸 끼워서 침이 안 나오게 하는 방습법 간호조무사 업무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의사의 위치를 선정한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의사가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위치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의자의 높이와 간호조무사의 의자의 높이가 어느 높이가 가장 높았어? 어디가 누가 더 높았어? 간호조무사의 스툴 의자의 높이가 높았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 자,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하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진공흡입기 조정이야. 석션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기구를 서로 전달할 때가 있죠. 그럼 이때 전달할 때 어떻게 했어? 의사가 오른손으로 전달했다. 나도 오른손. 의사가 왼손으로 전달이 아니라 죄송해요. 의사가 오른손으로 뭐 핸드피스를 만졌다. 나는 석션을 어느 손으로 한다? 오른손으로. 같은 손으로 한다는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 업무입니다. 하나 그래도 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요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은. 그러면 기본 업무는 진료기구들을 준비하겠죠? 우리 업무에. 그 다음에 추후 언제 오세요? 라고 예약 잡아주겠죠? 그리고 또 간단한 점막 소독도 하고 유니트 체어에 눕혀서 또 방습법 솜이나 꺼즈 같은 거 끼워서 진료 준비도 하겠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진료하는 기구도 교환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션 진공흡입기 사용하겠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의사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입안에 열기를 식혀줘야 될 때도 있죠. 그럼 뭐를 나오게 해야 될까? 뭐를 나오게 해야 됩니까? 물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아를 세척해 주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치아를 말려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치아를 세척하고 건조시키는 거, 이 도구 이름이 뭐야? 이 도구 이름이 공기물 사출기라고 했어요. 공기물 사출기, 다른 말로 3웨이 실린지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치료 끝나고 나서 주의사항이라든지 보건교육 같은 것도 구강보건교육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는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해놨죠. 간호조무사의 치과 업무에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어떤 거? 잇몸 치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잇몸 소독은 아까 한 됐어요? 안 됐어요? 점막 소독 한 됐죠? 그건 돼. 근데 잇몸 치료 안 돼. 마취 안 돼. 그리고 치석 제거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방사선 촬영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안 되는 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로만 하십시오. 풍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치석이 어디에 쌓인다? 이 중에 다 쌓인다는 게 아니야. 답 하나 골라라는 겁니다. 어떤 거에 쌓인다? 치주낭에 쌓인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여러분. 치주낭에 쌓인다. 단답형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치는 여러분 몇 개냐면은 유치는 20개다. 아셔야죠. 영구치는 32개다. 그럼 이때 이가 잇몸을 뚫고 뿅 나오는 거를 뭐라고 했다? 맹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유치가 언제 처음에 나온다? 6개월에 나오죠. 6개월에. 어디서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6개월에 나는 치아가 하악에서 나오죠. 하악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악에서 있는 가운데 압니다. 하악류 중절치다 라고 했죠. 하악류 중절치. 되셨습니까? 6개월에 나와. 그럼 이게 나면서부터 그 다음 두두두두두 계속 나는데 모두 다 나면 몇 개라고요? 20개인데 그게 다 나는 시기가 언제 완성된다? 30개월에 완성된다. 요거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구치는 모두 32개야. 근데 이 영구치 중에서 종류를 친다면 앞에 있는 앞니 쪽을 절치라고 하지. 그럼 이 절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 자르는 거죠. 절단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르는 일을 하는 거를 절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치 앞니 옆에 여기 뾰족한 이 있지. 그 일을 뭐라고 한다? 견치라고 하죠. 그럼 이 견치는 송곳니죠. 무슨 일을 해? 오징어 뜯는 일을 하겠죠. 찢는 일을 하겠죠. 찢는 일을. 그 다음에 어금니를 구치라고 해요. 어금니를. 근데 뭐 큰 어금니는 대구치, 작은 어금니는 소구치겠지만 어쨌든 어금니야. 그럼 어금니가 하는 일은요. 음식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시는 역할을 하겠죠. 분쇄하는 역할을 하겠죠. 분쇄하는 역할. 되셨습니까? 그래도 요 정도 기능까지는 조금 간단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색깔 칠해놨죠. 자, 치아의 구조 아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 치아는 밖에서부터 했을 때 가장 바깥층을 범랑질, 가운데를 상아질, 혹시 백악질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빠지면 그 다음 거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백악질은요, 치아를 치조골이라는 게 잇몸 뼈 쪽에다가요, 딱 붙여주는 일을 해. 그래서 세멘트 발라준 것처럼 쫙 붙어주는 일을 합니다. 백악질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은 어디다? 치수예요. 치수. 자, 치수 아셔야 됩니다. 치수는 가장 안쪽에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은 뭐라고 할까? 가장 단단한 부분은 범랑질.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아 내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래 말하면 어디야? 상아질이 되겠죠. 답 적어 두셔야 되겠죠. 상아질. 그래서 상아질은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범람질보다 조금 단단하다, 무르다 하는 거가 상아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답형으로 치과에서 요 정도만 나와준다면 껌인 거야.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자, 먼저 우리가 치아가 있을 때 잇몸이 있죠. 잇몸 바깥으로 치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잇몸 안에 치아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잇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치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치관. 그 다음에 치관과 치근의 경계부위다 라는 말 했죠. 그럼 여러분 경계부위는 지금 지워져 버렸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잇몸 안에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경계부위라고 하면 이 부분 아닌가?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치경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치관과 여기가 치관이야. 그리고 잇몸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잇몸뼈 안에 있는 치아는 치근인 거야. 여기는 치근, 여기 위에는 치관, 경계 짓는 부분은 치경. 되셨습니까? 그리고 잇몸뼈를 뭐라고 한다? 치조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까 했었죠. 기본이니까 아셔야 되겠죠. 출생 후 6개월에 나오는 첫 유치 이름이 뭐예요? 하악류 중절치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때 이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유식을 언제 하는 거다? 6개월에서 12개월 때 할 겁니다. 뭐부터 한다? 처음에는 쌀 같은 거 빻아서 해줘야 되겠죠. 곡물, 그리고 야채, 그리고 과일, 마지막이 육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치가 항상 유치가 다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치와 영구치가 함께 동거하는 시기가 있죠. 그거를 좀에 뭐라고 했다? 혼합치열기라고 해서 유치와 영구치가 함께 있는 시기를 말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다? 6세 때 영구치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6세 때 유치가 다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세부터 12세 정도 사이에를 혼합치열기라고 합니다. 유치하고 영구치가 함께 공존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아셔야 되겠죠. 자, 유치에서 영구치로 대치되는 시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는 20개야. 영구치는 32개야. 그럼 12개는 없던 자리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없던 자리에서 영구치가 처음으로 뿅 나오는 거. 그걸 대치라 그래. 그럼 이 대치가 언제 나온다? 6에서 7세 때. 그럼 어디에서 없던 자리에서 뿅 나옵니까? 하악에서 제 첫 번째 큰 어금니.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해서 하악 제1대구치라고 했어요. 이게 영구치다 유치다? 영구치라니까요. 영구치. 6세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 계속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치아는 뭡니까? 사랑니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제3대구치. 다른 말로 지치. 알만한 나이에 난다. 철들만 하면 난다. 그래서 지치라고 하죠. 되셨어요? 언제 나지? 18세 때. 18세 때 사랑니가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십시오. 제가 색깔 칠한 것까지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과기구입니다. 치과기구. 자, 치과기구에서 꼭 기억하실 건 몇 개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진료할 때 빛을 비춘다, 밝게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 치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커튼 플라이어 또는 핀셋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저도 그냥 연상할 때 집게 같은 거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콕콕콕콕콕 그 사이 땜빵하는 자리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안에 박힌 거를 콕콕콕 뺄 때 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존 치료라는 건 땜빵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땜빵할 때 안에 재료를 삽입하거나 또는 뺄 때 요럴 때 쓰는 도구를 커튼 플라이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침. 많이 나오죠 여러분. 탐침도. 자, 탐침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강의 손상 부위를 감지한다. 또는 충치의 깊이를 알아본다. 이런 말 할 때 툭툭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그 도구를 탐침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치과 3대 기구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썩었으면 박박 긁어내야 되지 않나? 썩은 거. 그럼 썩었다는 걸 우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썩은 부분을 박박 긁어낼게요. 호박죽 만들려고 호박 박박 긁어내듯이. 뭘로? 숟가락으로. 숟가락. 그래서 쓰라고 안 나오니까 스푼 나오면 돼. 썩은 거 박박 긁어낸다. 스푼 익스카베이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핸드피스라는 거 여러분 많이 했죠. 자, 핸드피스는 어떤 용도로 한다? 치아의 결을 갈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치질을 제거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진료 때 앉는 의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니트 체어라고 하죠. 환자가 앉는 의자, 눕는 의자는 유니트 체어,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앉는 의자는 스툴이라고 하죠. 그럼 이 유니트 체어는 여러분 생각해봐. 진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을 때 눕힌 의자를 내가 눕진 않았지. 처음에는 그냥 수직으로 앉지. 그러다가 진료받을 때는 어떡합니까? 눕히지. 수직에서 수평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가 그러면 눕혀서 수평으로 했지. 그러면 진료가 끝나면 의자를 어떻게 해주대요? 세워주죠. 수직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외우고 있지만 진료시 수직에서 수평 수직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하악을 진료하는데 하악이라는 게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을 진료하는데 완전히 눕는 자세보다는 아래턱 쪽이니까 약간 반수평 자세. 자, 반수평 자세는 기본간호로 친다면 반자위 같은 거요. 그런 자세를 해주면 의사가 높이에서 하기가 진료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유니트 체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고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버리는데 버리긴 좀 아까워 여러분.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의치입니다. 의치. 자, 의치 OX 합시다. 소독수에 담근다. 잘하세요 여러분. 소독수에 담근다. 이거 맞다 틀렸다? X예요. X 동그라미 아니라고요. X라고요. 되셨습니까? 소독수에 담그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소독수로 닦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돼. 소독수로 닦는 건데 그래서 중조나 붕사 뭐 이런 걸로 닦는 거는 되는데 소독수에 담근다 X. 그 다음에 의치를 반드시 빼야 되는 상황이 있죠. 언제 빼? 수술실 갈 때, 그리고 의식이 없을 때, 왜? 기도 유지 때문에, 그리고 경련일 때 뺀다는 거. 되셨습니까? 그리고 의치는 어느 물에 씻습니까? 찬물에, 흐르는 찬물에 씻고, 그리고 그냥 통에 컵에 넣어놔요? 물컵에 넣어요? 물컵에 넣고, 그리고 뚜껑은 닫고. 되셨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치 닦는 순서. 요거는 여러분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이거는 기본간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과 쪽이라서 조금 같이 몰았거든요. 의치 닦는 순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아 우식증 예방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치아 우식증 썩는 걸 막는 거지. 그럼 1번에서 5번까지 적힌 것 중에서 제일 기본은 어떤 거다? 칫솔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탄수화물의 마지막이 무슨데요? 포도당이잖아. 어쨌든 탄수화물은 당이야. 그러면 당을 먹으면 충치가 잘 생기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또 치아에 좋은 게 어떤 게 좋냐면 특이하죠. 칼슘은 알겠는데 옆에도 같이 기억합시다. 치아에 좋은 영양소가 칼슘, 단백질, 그리고 인은요 사실은 칼슘하고 되게 친구야. 인은 그래서 칼슘하고 인하면 뼈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칼슘, 단백질, 인 이런 게 많은 음식이 좋고,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건 안 좋다는 거 이해되실 거고, 그리고 입안에 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게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걸 먹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구강검진하라. 얼마마다?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하라. 그리고 불소를 쓰자. 불소를. 그런데 과량 쓰면 뭐가 된다? 반상치가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치아에서 열구 여러분 했죠. 열구 치아의 윗부분에 약간 이렇게 토돌토돌 이렇게 돼 있댔지. 요 사이에 음식이 낀단 말이야. 그럼 요 음식이 사이에 끼면 충치가 생기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멘트로 발라서 딱 메꿔버리는 거. 그죠? 그거를 뭐라고 했다? 치면 열구 전색이라 그랬어요. 전색이라는 말은 메꾼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실란트, 치아홈 메꾸기라는 거죠. 이거는 충치하고 관련된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OX입니다, 여러분. 자, 부정교합을 교정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X예요. 여러분 X. 되셨습니까? X가 답이라고요. X가 그래서 부정교합하고 충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 봐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좋은 칫솔의 조건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기본간호 쪽에 있는 구강청결간호랑 다 기본간호 내용입니다. 자, 좋은 칫솔의 조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5번에 보시면 노인들은 손에 쥐는 힘이 약하잖아. 그럼 쥐는 힘이 약하면 손잡이가 작은 걸 주면 손에서 놓친다고. 그래서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어떤 게 좋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되셨죠? 그리고 7번 아까 정정했죠? 치실은 칫솔질 전에 사용하자. 먼저 치실로 큰 음식물 찌꺼기 먼저 걷어내고 그리고 칫솔로 닦으면 칫솔 모가 구석구석 치아 사이가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칫솔질 전에 사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강청결간호라고 돼 있죠. 구강청결간호. 자, 구강청결간호에서는 1번에 보시면 쭉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왕이면 앉는 자세가 좋아. 근데 3번에 보시면 부득이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할 경우라면 상반신이라도 올려주라고. 상반신이라도. 되셨습니까? 나머지는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 효과적인 칫솔질이라고 적혀 있죠. 효과적인 칫솔질. 치아는 어디부터 닦는다? 바깥쪽을 먼저 닦고 어금니 안쪽을 닦는다는 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안쪽 닦고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을 닦고 안쪽으로 닦는다는 거. 되셨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이죠. 여러분 색깔 칠한 거. 자, 우리가 불소 양치를 한다면 초등학교 불소 농도 조정사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매일 할 때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양치를 할 때가 있을 때 매일 할 때는 불소 농도가 외우셔야죠. 0.05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적어두시고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교합은요. 이거는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유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천적인 습관하면 턱 꿰는 거 그리고 앞니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또는 혀 이렇게 자꾸 내밀면 하악이 발달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부정교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1급, 2급, 3급 있죠. 자, 그러면 1급은 어떤 거다? 치열이 삐뚤삐뚤한 거. 그래서 1급은 치열이 삐뚤삐뚤한 거는 1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앞니 쪽이 많이 나온 거. 그거는 뭐라고 한다? 2급 부정교합. 앞니가 나와서 턱이 안 나오잖아. 그죠? 무턱이라고 하죠. 없을 무자. 턱이 없다. 2급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니가 나오는 거는 발달이 턱 쪽이 하악이 발달한 거죠. 주걱턱이라고 하는 3급 부정교합입니다. 한번 시험에 언급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해놨죠. 치과에서 여러분 다른 거 몇 가지 다 모르더라도 발치후 주의사항은 꼭 알아야 돼. 발치후 주의사항은. 그럼 이때 치아를 빼고 나서 주의사항은 1번에 보시면 솜을 1시간 정도 뒤에 뱉으라고요. 솜을 끼워 놓으면 1시간 뒤에 뱉고 그리고 고인 침과 비는 어떻게 할까요? 삼킨다, 뱉는다, 삼킨다. 그죠? 뱉는다 아니랬잖아. 그죠? 삼킨다 라는 거 조심하세요. 객혈일 때는 그 피는 뱉는다. 코피가 나도 뱉는다. 근데 발치했을 때는 삼킨다. 그 다음에 발치 당일은 목욕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면 안 돼. X가 답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운 물 마사지 이런 거 출혈 유발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주,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게 낫다? 출혈 예방하려면 얼음 찜질이 낫다. 그리고 자 4번 OX 발치 당일은 칫솔질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자극을 줘서 출혈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강용액, 양치용액으로 각을 할까요? 네, 각을 하세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X. 그 다음에 음압 유발 행위, 이거는 뭔가 쭉 빨아당기는 거지. 그런 거 하면은 안 좋다 그랬죠. 아까 피도 그래서 삼키지 말, 그러니까 뱉지 말고 삼키라 그랬잖아요. 뱉으면 해서 뱉어내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 음압 유발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빨대를 쓰는 거가 음압 유발 행위 아닌가? 빨아당기니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식사는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세요.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발치후 주의사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은 발치 후 주의사항하고 특히 임플란트 비슷해.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임플란트는 따로 외울 건 없고 위에 발치랑 똑같은데 몇 가지 임플란트와 관련된 것만 몇 가지를 적었어요. 또 여러분이 보라면 또 안 찾을 것 같아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내가 이 부분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다면 잠깐 적으세요. 한 30초 적으세요. 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임플란트가 어쨌든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정체가 잇몸뼈에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린다? 6개월 정도 걸린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얼음 찜질하는 거는 24시간 동안 해주면 좋겠고 시술하고 나서 2, 3일 정도는 더운데 뜨거운데 이런 데가 안 좋겠죠. 사우나, 찜질방 피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악 쪽에 임플란트를 했어. 그랬을 때는 상악이니까 코랑 가깝다 보니까 코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를 세게 푸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눈도장으로만 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도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실인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보고 안 해도 돼. 실인 증상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완화될 거다.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를 할 때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위치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림에서 보이죠. 제가 여기서 그림이 누락됐는데 의사의 위치는 몇 시가 좋다? 7시에서 12시 사이에 의사가 위치하면 좋겠고 그럼 의사가 위치를 잡으면 간호조무사도 2시에서 5시 방향의 위치를 잡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기구를 서로 전달할 때가 있겠죠. 그럼 기구를 전달할 때는 환자 얼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구 전달은 4시에서 7시 방향이 좋겠다. 여러분 그림에서 매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니다. 요것도 위치 한번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보시고 자 치아는 치과는 요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더 욕심 안 내도 돼. 나오면 틀리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초 한방입니다. 기초 한방입니다. 자, 한방에서도 한방간호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참 많이 물었지 않습니까? 자, 요 부분은요. 설명할 게 없어.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요. 좀 꼼꼼하게 눈도장을 잘 찍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대자연에서 뻗어나온 자그마한 우주로 간주한다.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대자연이 운전하면서 운행하다가 뭐가 삐그덕 삐그덕 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한방에서는 위 따로 뭐 간 따로 이렇게 안 봤잖아. 모두가 하나로 같이 봤어요. 그래서 유기체다. 유기체라는 말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통일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다. 위 따로 이렇게 안 보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독립적이다 이런 말하면 X야.
그리고 육체와 정신 중에서 어디를 더 강조합니까? 정신을 더 강조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5장이라는 거. 다른 요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을 못하더라도 5장 5개 간신, 비, 배심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5장과 관련된 특징들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심 같은 경우는 마음 심자를 또 올리시면 돼서 여기에서는 정신을 간수한다. 정신 그리고 인간의 중심이다 하는 게 심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참고로 봐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버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5장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 있었죠. 요거는 버리면 안 됩니까?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 5장과 피할 음식은 아셔야 되겠죠. 자, 권장 음식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어떤 음식을 피하자고 했습니까? 간은 피할 음식이 매울 신자, 매운 거 피하자 그랬죠. 그죠? 매운 거. 그 다음에 신장이죠. 신장은 어떤 음식을 피합니까? 감은 단 거를 말하는 거죠. 단 것을 피하자. 그죠? 그 다음에 비 하는 거는 비장이죠. 아우 비위상해 해서 위산을 또 올려셔야 되겠죠. 산, 새콤한 거. 새콤한 거를 피해야 되겠죠. 식초 같은 거. 그 다음에 패는 어떤 음식을 피한다? 쓴 거 피하자는 거죠. 쓴 거. 그래서 쓴 거 피하라. 그리고 심장 이거는 짠 거 피하라. 심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 부종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염 저지방 하잖아요. 그래서 짠 것을 피하라. 되셨습니까? 짠 것을 피하라. 피할 음식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육부 하면은 5장 육부 했을 때 육부는 어떤 거다 라고 했습니까? 자, 5장하고 육부의 관계는 여기에 위에 보시면 5장 육부에 표리관계라고 적혀 있죠. 표리관계. 표리관계. 자, 표리관계에서 간심, 비, 폐, 신 있었어. 그죠? 그럼 여기에 간과 표리관계 있는 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육부는 담이죠. 그죠? 간, 담. 그래서 간은 담즙을 만들고 담낭은 저장하는 일을 하니까 연관 있고 그리고 심장은 소장과 관련 있고 폐는 대장과 관련 있고 아우 비위상의 위장이 비장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고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는 거 방광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육부니까 하나가 뭐가 또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삼초라는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삼초는 몸뚱아리를 세 등분으로 나눈 거지. 윗부분 상, 중, 하.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눈 거죠. 되셨습니까? 이 6가지를 육부라고 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제형이라고 돼 있죠. 자, 제형은 약을 만드는 형태죠. 아셔요, 여러분. 자, 급성질환에는 어떤 약이 좋다 그랬습니까? 탕제. 그래서 급탕이라고 했죠. 탕제입니다. 그럼 탕제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게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3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장에 만약에 자극을 주는 탕약이라면 어떤 제 먹을까? 당연히 위에 자극이 되니까 식사 직후에 먹고 그리고 당인데 독성이 좀 있어. 독성이 있으면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독은 있지만 필요한 성분이 또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떡한다? 조금씩 나누어서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다. 그 다음에 탕제를 복용하다가 설사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약을 중단한다 그게 답이 아니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횟수를 어떻게 하자?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줄인다. 횟수를 줄인다. 그리고 복용량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먹어야 되겠죠. 복용량도 줄인다. 횟수를 줄이거나 또는 복용량을 줄이거나 되셨어요? 그리고 탕은 여러분 따뜻하게 먹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탕제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드는 형태 중에서 채로 쳐서 고르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막 이게 가루로 뽕은 거, 빻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산재라고 하겠죠. 산재. 그죠? 산재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는 어떤 게 좋다? 환제가 좋겠죠. 만성질환에는 환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농축을 시켰다 이 말 나오면 무슨 말이랬죠? 엑기스. 농축시켰다 이 말 나오면 엑기스. 그리고 또 반유동식의 상태, 경우고 같은 거, 그런 거는 고제라고 하는데 괜찮아. 고제 넘어가도 돼. 고제는 걸쭉하게 졸인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좌약이라는 거는 양방하고 똑같으니까 이해되실 거고요. 되셨죠? 보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침이나 부항요법은요, 어떤 경우에 가장 금기랬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하고 부항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퍼떡 떠올라야 되는 게, 출혈일 때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떠올려야 돼. 출혈일 때는. 그리고 또 정맥류 이런 거 있을 때도 혈관의 문제니까, 혈의 문제니까 금기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침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절침은 어떤 거였지? 절침은 침이 부러진 거를 절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채침은 어떤 거였습니까? 채침은 침이 안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 거, 그걸 채침이라 그랬죠. 이거는 좀 릴렉스 시킨 다음에 뽑아주면 돼. 그 다음에 만침은 어떤 거였어요? 구부러진 거. 그리고 혈종이라는 거는 멍든 거. 그러나 침의 부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훈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훈침이라는 거는 어떤 환자가 침을 맞는데 어지럽고 토하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훈침이라 그랬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침을 제거해야 되겠죠.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가볍다면 따뜻한 물 정도 마시게 하고 쉬면 돼요. 아니면 심하다면은 인중 있는 데를 꽉 눌러주거나 정수리 쪽에다가 뜸을 뜨는 것, 그런 것도 해당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사에게 알리고 침을 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어지럽고 토하는 이런 부작용을 훈침이라고 한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침의 종류라는 말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맥징계라는 거 있죠. 이거 맥징계는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거꾸로 해봐. 진맥이잖아. 진맥. 맥을 진단하는 거야. 그럼 맥을 진단할 때 어디다가 한다? 요골동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골동맥. 그래서 맥징계를 사용하는데도 요골동맥, 맥박을 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요골동맥. 그 다음에 치료 중에서 수욕요법이라는 거 있지. 이때 수욕은 물 숫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요법하고 비교해야 돼. 이때 숫자는 손 숫자야. 지금 수용요법의 수는 물 숫자야. 그래서 냉탕, 온탕,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그럼 이때 냉탕의 온도는 몇 도? 16도. 그래도 단답형으로 알아두십시오. 16도. 온탕의 온도는 42도예요. 42도. 그러면 두 냉탕과 온탕의 갭이 한 26도 정도는 나잖아요. 그런데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갭이 크면 안 돼. 그래서 노약자들은 한 10도 정도 차이 나도록 하는 게 좋다. 예를 든다면 냉탕이 30도야. 온탕은 40도야.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용요법이 좋아도요, 어떤 환자는 하지 마라, 중증 심장질환자는 하지 마라. 그러면 수용요법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면은 외우진 않아도 여러분이 약간 눈치로 조금 알 수 있어. 그래서 차가운 데 들어가면 자극받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릴렉스 되죠. 그래서 자극과 진정 이 말이 효과에 들어가 있으면 수용요법을 하십시오. 되셨어요? 그리고 해독 또는 중화, 혈액 정화, 순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수용요법의 효과입니다. 되시겠습니까?